스타트업에 투자한 스타트업 액수가 투자는 역대 최대치를 3조 1천억 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1억, 2억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뭔가 200억, 300억, 몇천억 이러면 좀 현실감이 안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게다가 무슨 시드 투자, 프리-A,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자주 받는지 모르겠어요. 돈잔치 오졌구먼. 대표가 떼돈 벌었겠네. 부럽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기사 댓글창에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투자를 받았으면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성공한 거지?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적어도 상장까지는 가야 해피엔딩인 건가? 기업, 스타트업은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것이며 그 성장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제이커브와 손익분기점입니다. 일단 가장 작은 형태의 사업인 식당 창업을 한다고 해도 임대료, 인테리어비, 식자재 등등 초반에는 돈이 들어갈 때가 꽤 많죠. 창업자 본인이 오랫동안 목돈을 모으거나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콘텐츠에서 레버리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좀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미래에 사용될 자본을 현재로 당겨오는 행위를 leverage. 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대출이나 투자를 받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자본을 마련해서 팔릴만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존버를 시작하게 됩니다. 동료도 찾고 사무실도 빌리고 해야지 속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들고 사무실도 커져야 하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세팅을 완벽하게 할수록 점점 더 가파르게 추락하는 곡선이 보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탈출하려면 매출을 빨리 내야 되는데 그게 말이 쉽지 팔리는 제품,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진짜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그만큼 대부분의 스타트업도 사실 2단계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결국 진짜 열심히 살아남은 소수의 스타트업은 팔리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딱 그 지점의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PMF,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곡선을 팍 끌어올려서 수익과 지출의 총합이 딱 0이 되는 이 지점을 두고 손익분기점, 줄여서 BEP라고 말하는데요. BEP 앞까지의 아래로 꺾인 곡선의 모습이 골짜기를 닮았다고 해서 데스밸리라고 부릅니다. 뭔가 용어가 좀 많이 나왔죠? 정리를 하면 존버 단계는 데스밸리, 열심히 존버하면서 PMF를 찾으면 떡상, BEP를 지나서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다음부터는 제품의 품질과 수익 모델을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땅에 삽질하는 것도 그렇게나 버텼는데 이쯤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직원도 넉넉하게 뽑아서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곡선의 모습이 알파벳 J와 닮았다고 해서 제이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서 어디에 쓰냐? 쉽게 말해서 기업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템이 있고 타겟팅하는 시장의 크기, 복잡성 이런 게 다 제각각이잖아요. 가볍고 빠르게 실행에 옮겨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한 아이템이 있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과 창업자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풀패키지로 준비해서 팀장님한테 컨펌을 딱 받는 A라는 직원도 있을 거고 나는 좀 센스있게 중간 보고를 체계적으로 해서 마일리지처럼 미리미리 합의를 쌓아둬야지 라고 하는 B 직원도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일이 좀 잘 안 풀리기라도 하면 A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개삽질하지 말고 물어보고 해라. B 같은 경우에는 너는 좀 한 번에 잘하면 안 되냐? 이런 핀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응, 아니야. 스타트업이 첫 제품을 내놨을 때 시장의 반응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기가 문제, 저렇게 하면 여기가 문제. 보통 스타트업이 PMF를 찾기까지의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란 게 원래 한 가지 환경에 오랫동안 있으면 좀 감이 떨어지거든요. 자기 객관화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막 그런 게 헷갈린다는 거지. 그럴 때 제이커브와 BEP란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있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좀 늘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만 더 붙잡고 있어보자. 아니야,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게임할 때도 미니맵 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내 현재 상태를 가늠해보면서 늘어날 매몰 비용과 앞으로의 업무 효율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다시 그래프로 가져와서 표현하면요. BEP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EP를 뒤로 밀수록 앞단의 데스밸리가 길어지고 레버리지가 많아지고 BEP 이후의 상승 곡선은 더 멀리 뻗어나가겠죠. 지난 콘텐츠에서 이 쿠팡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쿠팡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돈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한국은 이커머스 시장이 세계 5위, 2022년에는 200조 이상 추정으로 매년 10%에서 20% 정도 성장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의 몇 조 손에 당장의 매년에 뭐 몇백억, 몇천억 흑자 내는 거는 뭐 별거 아니네. 야 너네 BEP 뒤로 좀 밀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창업가와 투자자가 이 BEP를 바라보는 경향의 차이인데요. 저희 이호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창업가분을 만나봤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데스밸리를 지나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절박함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일인데 사실 100% 돈만 보고 창업하는 것보다 창업가 본인이 해결하려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한 문제의 영역 바깥의 문제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덜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BEP를 앞에다 잡게 되고 결과적으로 타겟 시장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투자자는 아이템 바깥의 시야를 좀 더 갖고 있으니까 창업자보다 BEP를 좀 뒤에다 잡고 큰 파이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자가 저희 타겟 시장은 이만큼입니다 막 이렇게 들고 왔을 때 껍데기를 까고 또 까서 사실 진짜 시장은 이만큼밖에 안 돼, 봐봐, 이 정도 사이즈의 비즈니스는 매력적이지 않아, 돌아가, 아니면 너네 아이템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레버리지를 넉넉하게 줄 테니까 좀 멀리 달려봐라, 이런 식으로 이미 마음에 든 거는 BEP를 또 미는 거죠. 뭔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막 대학이라도 가야지 나중에 성공한다. 이런 잔소리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물론 창업자도 중간중간 결과를 잘 내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겠죠. 성적이 올랐다고? 어이쿠, 학원비를 더 대줘야겠구먼. 이렇게나 빡센데도 사실 이 J커브란 과정은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J커브처럼 가파른 성장 곡선은 되게 이상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저렇게 고속 성장만 하는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J커브를 한번 그린 기업이라고 해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곡선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면 인구가 저렇게 늘어나는 일도 없을 거고 당연히 시장의 끝을 만나게 되고 곡선도 안정화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됐을 때는 이미 기업이라는 게 구성원들의 욕망을 담은 거대한 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안주하게 되면은 구성원들, 투자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걸 원하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가는 게 이득 아닐까요? 게다가 사람도 변화하지 않으면 AI가 일자리 막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개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업이란 존재도 성장하지 못하면 위기관리가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망하지 않고자 하는 모든 기업의 목표는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BEP를 넘어선 다음에도 계속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도약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레버리지를 당기고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장 큰 자본 유치는 이제 상장이잖아요. 근데 상장을 하더라도 결국 잠깐 회피할 수는 있어도 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결국 영원히 돈을 버는 기계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지껏 위대함에 근접한 기업들은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세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본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꼭 필요한데 그만큼 중요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가치, 그런 기업일수록 합류하는 구성원들 역시 본인의 금전적 욕망만큼 비전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합류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니까 예전에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에 어울리는 인재상은? 이런 뻔한 문항들이 생각나네요. 그때 막 자소서에 쓸 말이 없어가지고 막 소설을 쓰고 그랬거든요. 눈높이를 잠깐 높여서 한국을 리드하는 기업들 중에 주변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예 없진 않음. 그런 의미에서 다음 퀘스트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J컵 성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주제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아직은 제가 이 컨텐츠로 대박을 못 쳐서 모수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한 분씩 카운트를 해서 조만간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주제로도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레벨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2호의 PD 테일이었습니다.